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이들은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의 공세로 미국 제조업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플라자 합의 직후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불과 2년 만에 12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나 오르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엔고 현상이 한국 경제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1986년부터 한국은 이른바 삼저 호황이라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저 호황이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현상입니다. 첫 번째 저유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서 10달러로 폭락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저금리는 세계적인 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 것이죠. 세 번째 저달러는 바로 플라자 합의로 인한 달러 약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고 현상이 한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했죠. 바로 그 자리를 한국 제품이 빠르게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198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1.2%를 기록하며 고도 성장을 이뤘죠. 1987년에는 12.5%, 1988년에는 11.9%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특히 대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엔고로 일본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요. 한국은 일본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르며 기술 이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 자본과 기술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산업 고도화가 가속화됐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급증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죠. 삼저 호황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민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내수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시작된 엔고 현상은 한국 경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그것은 한국 경제 기적의 숨은 열쇠였던 것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엔화는 달러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절상되는 충격을 겪었죠. 이른바 엔고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출 중심의 일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수출 물량이 급감하며 비상경영에 돌입했죠. 그런데 일본의 위기는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 경제는 이른바 삼저 호황이라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삼저 호황이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현상입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서 1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던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동시에 미국의 금리 인하로 국제금리도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이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달러로 빌린 외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저 호황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엔고 현상이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제품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치솟기 시작했죠. 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은 일본 대신 한국 제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1986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15%를 넘어서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놓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은 눈부셨습니다. 일본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틈을 타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했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 한국 경제는 연평균 12%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이후 또 다른 경제 도약의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1986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죠. 외환 보유고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외채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기업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면서 실업률은 3% 아래로 떨어지는 완전 고용 상태가 됐죠. 국민소득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소비가 활성화됐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보급률이 급증하며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황의 출발점에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만약 엔화절상이 없었다면 한국의 삼저 호황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위기가 한국의 기회가 된 역사적 아이러니가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플라자 합의는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다준 사건이었죠. 다음 장면에서는 이 호황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급등했고 일본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엔고 현상은 한국 경제에 세 가지 결정적인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수출 경쟁력의 극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일본 제품 가격이 오르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단숨에 높아졌습니다. 같은 품질이라면 이제 한국 제품이 훨씬 저렴해진 것이죠.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6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1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일본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던 시기였죠. 두 번째 선물은 원자재 수입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에서 1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던 한국에게는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였습니다. 원유뿐 아니라 철광석, 구리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원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저유가는 물류 비용도 낮춰 수출 기업들에게 이중 혜택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낮은 국제금리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계속 인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해외 자본을 빌려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금리 덕분에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이른바 삼저 호황이 본격화됐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동시에 작용한 완벽한 경제 환경이었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 경제는 연평균 12%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이후 또 다른 경제 도약의 순간이었습니다. 무역수지는 1986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신용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공격적인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고용도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보급률이 급증하며 소비시장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삼저 호황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만든 엔고 현상은 한국에게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삼저 호황 이후 한국이 맞닥뜨린 새로운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는 급등했고 일본 경제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것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엔고 현상은 저유가, 저금리와 함께 삼저 호황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한국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1986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를 넘어섰습니다. 엔화 강세로 일본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와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며 제조 역량을 키워갔습니다. 앵고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30% 이상 높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무려 78억 달러에 달하며 경제 기적을 입증했습니다. 삼저 호황 덕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2%를 넘어섰습니다. 저유가로 생산비가 낮아지고 저금리로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엔화, 즉 앵고가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이 시기에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6년 256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앵고로 일본 반도체 가격이 오르자 한국 제품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현대엑셀은 1986년 미국에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차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저호황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고도화시켰습니다. 중화학공업과 첨단 기술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소득도 빠르게 증가하며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85년 2,000달러에서 1989년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삼저호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1988년 이후 유가가 다시 오르고 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도 점차 안정세를 찾으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저호황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 다가서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앵고 현상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한국의 삼저호황이었습니다.